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건강히 지내셨어요? 네. 저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면 아마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살아있던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셀럽이었고 죽은 이후에도 셀럽으로 알려져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문제작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생입니다. 네. 1888년에 발표한 행복한 왕자라는 작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작가인데요. 아마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자신의 눈을 제비에게 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행복한 왕자라는 내용은 다들 익숙하시죠? 네. 1890년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발표한 오스카 와일드는 1892년에 살로메라고 하는 희극을 올리게 되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에 오르내리게 되고요. 그가 말년했었던 10년으로부터라고 하는 수필집으로 그의 화려했던 작가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네. 프랭크 해리스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삶은 그 인생이 한편의 그리스 비극이었고 그 자신이 그리스 비극의 열렬한 숭배자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의 그 생애와 집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자 시인이면서 프리메이슨의 활동 회원이기도 했던 오스카 와일드는 날카롭고 약삭 빠른 재치로 유명했고 런던의 후기 빅토리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런던과 파리, 뉴욕 등에서 유미주의자로서의 미학 강연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강연의 성공에 힘입어서 사교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생전했었던 모피 코트 그리고 네로 스타일의 머리, 문학적인 달변은 이 도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가 만들었던 유미주의자는 후대에 저희에게 댄디즘이라고 하는 문화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오스카 와일드의 집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85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윌리엄 와일드는 지역에서 가장 명만 있고 존경받는 외과의사 그리고 안과의사, 비과의사였습니다. 고고학과 민속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운영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박애주의자였습니다. 어머니 제인 프란체스카는 성공적인 작가이면서 유명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였는데요. 1855년에 이사를 가게 되고 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연 이 사교 파티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사무엘 레버, 아이삭 버트, 사무엘 퍼거슨 같은 당대의 천재 작가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9살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집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1864년에 포트락 왕립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1871년에 본격적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74년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모델링 칼리지에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는 게을렀지만 고전 문학 공부만큼은 열심히였고 재능이 빛을 발했는데요. 그의 작품을 살펴보시면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그리고 시시한 여자 그리고 다음에 발표했던 이 성실하다는 것의 중요성이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작가로의 이름을 펼칩니다. 그리고 1890년에 발표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성공적으로 흥행하게 되고 1891년 희곡인 살로메를 올리면서 수많은 걸작을 발표했는데요.
1895년에 자신의 애인이었던 더글라스의 부친, 이 동성애 사건이었던 이 더글라스의 아버지 퀸즈베리가 자신을 고발하게 되면서 퀸즈베리 사건이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명성과 존경을 받던 오스카 와일드는 몰락을 겪게 되고요. 동성애 사건을 이유로 금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영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돌아가지 못했고 가난과 가족들과의 이별로 말년을 힘들게 보냈는데요. 1900년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오스카 와일드는 4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바로 이 말인데요. 난 도무지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동료의 말에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제럴드, 여자는 사랑을 해야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라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재치 있고 유머 가득한 와일드의 문장을 저희가 지금부터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오스카 와일드가 주장하고 있는 유미주의의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이다.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다라고 하고요.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매력이라고 없는 타락한 자들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양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일부를 형성하지만 예술의 도덕성은 불완전한 매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요. 어떠한 예술가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공감을 하지 않고 예술가에게 사고는 언어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밝히죠.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예술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파격적인 이 서문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 이미지로 살펴볼 영화는 올리버 파커 감독이 13년에 개봉을 한 도리안 그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제가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주인공과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안 그레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 도리안이 헨리 워튼경이라고 하는 멋진 이 지역의 신사와 함께 화가인 바질 호럴드를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리안의 첫사랑 11배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주인공의 이야기 관점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순수 청년 도리언 그레이는 친구 바질이 선물한 자신의 초상화 속에 있는 매혹적인 자신의 모습이 영원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불멸의 아름다움을 갖게 된 도리안 그레이는 수많은 여성들을 매혹시키게 되고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도리안 그레이의 이 비밀이 신기했던 헨리 워튼경은 그에게 환상과 타락의 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도리안 그레이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초상화에 이상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전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화가인 이 바질 호럴드라고 하는 남자가 소개로 만난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어떤 모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움과 완벽한 미를 가지고 있는 도리언 그레이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완성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그림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도리언과 그리고 이 바질 호럴드의 모습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이 화가 바질 호럴드의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화가는 아주 멋진 솜씨로 그려놓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작품 속 인물을 바라보려니까
저절로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고 이 미소는 쉽게 가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작품이 어느 정도의 완벽함인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화실에 놀러 온 이 바질의 친구 헨리 워튼경이 이 그림을 보게 되고 이 도리언에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자네의 미모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각하지 못했던 이 도리언 그레이를 깨워주게 되는데요. 네, 정말로 멋진 남성이다 라는 것을 도리언에게 전해주는 이 헨리 워튼경과의 첫 만남이 도리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질과 헨리 워튼경의 대화를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은 지적인 모습에는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고요. 네, 지성이란 과장된 양식이라서 어떤 얼굴이든 조화를 파괴해 버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헨리는 내가 지적으로 봤던 사람들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요. 네, 육체적으로든 그리고 지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숙명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신의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며 네, 바질에게 충고를 하죠. 네, 그리고 도리언을 만나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도리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네, 도리언 그레이 자네에게는 아름다운 외모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이 신이 준 재능,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초반의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리와 바질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바질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헨리 워튼경이 자네는 우정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요. 자네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한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네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하기도 하다는 뜻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명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바질과 헨리 워튼경 두 사람 사이에서 고뇌하는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바질은 그에게 세상의 따뜻함, 아름다움,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가치를 알려주고요. 이 헨리 워튼경은 쾌락, 그리고 욕망, 그리고 이 욕구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네. 헨리경이 도리언을 볼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섬세하게 곡선을 이룬 진홍빛 입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놀랍도록 잘생긴 젊은 청년인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네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내보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네, 도리언에게 크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인류는 용기를 잃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 쾌락에 의한 추구다라고 헨리 워튼경은 도리언에게 쾌락에 대한 정의를 일깨워 줍니다. 네, 그리고 함께 술집과 유흥가를 돌게 되면서 점점 그를 쾌락의 길로 인도하는 헨리 워튼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네는 그 누구보다 더 빛나는 젊음과 찬란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자네의 젊음은 계속해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네의 젊음의 가치를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내가 말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리언에게 충고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주죠. 놀라운 삶을 살라 라고 하고 항상 새로운 감각을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쾌락주의,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네의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들면 얼마나 슬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질이 그려준 자네의 멋진 모습이 담긴 초상화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평생의 아름다움을 고결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헨리가 해준 말을 듣고 자신의 초상화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평생 자기의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도리언 그레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림을 앞에 놓고 항상 내가 젊음을 간직하고 이 그림이 나 대신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바칠 텐데 라고 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치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젊음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질투해요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집착하는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이 중반부와 후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순수했던 도리언 그레이는 화가 바지를 만나게 되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아름다움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채 초상화와 악마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 이후에 자신은 늙지 않고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 작품에서 전개가 되죠. 네. 이 도리언 그레이를 바로 저희가 문예사조로는 유미주의라고 합니다. 이 유미주의는 예술지상주의라고도 펼쳐지는데요. 네, 오스카 와일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야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상적인 감각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학 강연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오스카 와일드의 진정한 그 미학 강연의 면모를 저희가 이 유미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만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보는 이 문예사주인데요. 네, 19세기 중반 합리주의, 기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미학적인 기준입니다.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운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신조 아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도리안이 첫사랑을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아름다운 11배인에게 첫눈에 반하는 도리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연극에서 우연히 11배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연극의 사랑에 느끼는 도리언 그레이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헨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만큼 사랑스러운 여자는 난생 처음 봤어요 라고 하고요. 네, 그녀의 아름다움에 고여있는 눈물은 당신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질 네, 11배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헨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네, 사실 다른 사람의 비극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언제나 비천한 것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리언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리언의 첫사랑 하는 장면이 극 중반부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극장에서 만난 11배인에게 첫눈에 반하고 도리언이 인정한 배우로서 완벽한 줄리엣, 완벽한 오피리어가 되어서 이 도리언을 11이 사로잡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만 기다리고 있던 이 두 커플 앞에 헨리경이 나타나서 도리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자네가 아직 한참 젊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이 배우, 극단 출신의 그런 미천한 배우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그녀를 사랑만 해주고 결혼은 조금 더 나중에 하라라고 하면서 도리언 그레이를 술집에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하면서 11배인을 배신하게끔 그렇게 하는 이 헨리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으로 가지 못하고 비극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리언과의 약혼 이후로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11배인의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형편없어진 10일의 연기를 보고 나서 도리언 그레이는 그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11 베이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헨리 경이 충고를 해주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남에게 몹시 주고 싶어 하지라고 하고요. 지금 자네가 11 베인에게 했었던 사랑은 값싼 동정 어린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평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도리언이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헨리 워튼경이 도리언에게 이렇게 또 충고를 해주는데요. 교양이 높은 사람은 결코 쾌락을 후회하는 법이 없고 이 쾌락을 위계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10일의 죽음 이후로 슬퍼하고 있는 도리언에게 쾌락에 더 빠져들 것을 종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11 베인이 죽고 난 다음에 슬퍼하지 않고 이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쾌락에 젖어 있는 도리언은 처음으로 자기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양심이 타락한 자신의 모습이 자신에게 반영되지 않고 자기 초상화가 늙어가고 초상화의 눈빛과 인상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극중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바질 호럴드가 그려서 선물해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타락한 죄악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인간이 자신의 영혼에 끼친 파멸의 흔적이 영원히 초상화에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도리안 그레이 대신 이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것을 모두 상징하고 있는 것을 초상화가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1 베인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지에 놀라 달려오니까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도리언이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살았던 동안 11 베인은 자신만의 아름다운 비극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녀는 사랑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줄리엣이 그랬듯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바질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11 베인이 죽고 난 이후에 쾌락에 젖은 생활을 하는 도리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도리언은 헨리를 통해서 술과 여자 그리고 쾌락에 젖어든 채 자신의 첫사랑을 떠내보내는 모습을 듣고 있고요. 10일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쾌락에 젖어 있는 도리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바질이 크게 화를 내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반부와 후반부에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일을 자주 저지르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타락하고 괴물로 되어 갑니다. 초상화가 늙어가고 괴물이 되어가는 만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도리언 그레이는 늙지 않은 영원히 아름다운 미모를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가 괴물이 될 때마다 이렇게 도리언은 생각을 하죠. 캔버스에 그려진 얼굴은 자줏빛 덮개 속에서 점차 흉포하고 흉측스럽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자신, 나 도리언 그레이조차도 내 초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소름 끼치는 이유를 굳이 지켜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도리언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11 베인이 죽음 이후로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못했고 그 이후로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를 아주 비극적인 감성으로 읽게 되는 도리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도리언은 책을 읽을 때마다 잔인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느끼는 것에는 쾌락과 마찬가지로 잔인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도리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점점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네, 주름진 이마에 낙인이 찍히거나 대단히 음란한 입가에 스멀거리는 이 흉측한 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이런 환희를 맛보게 되는데요. 네, 헨리경이 이렇게 쾌락에 젖어 있는 도리언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삶을 재창조할 새로운 쾌락주의가 도래해서 우리 현 시대에 기이하게 소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대의 착오적인 청도교, 도덕이나 그런 양심 같은 것을 버리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쾌락주의는 지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면서 도리언 그레이를 점점 더 타락으로 내쫓게 됩니다. 쾌락주의는 인간에게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의 매 순간에 전념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의 입소문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20대의 젊은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도리언에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책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처럼 소문으로 떠드는 도리언 그레이의 추문들이 그의 기이하고 위태로운 매력만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다 라고 하고요. 자네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은 자네는 자네를 훨씬 더 험담하는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인간임이 분명하다라고 바질이 그의 초상화를 보고 경고를 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괴물로 변해버린 초상화를 바질이 발견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훨씬 더 타락한 것을 알고 바질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도리언을 파멸시키게 된 원인은 바로 그의 아름다운 미모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던 미모와 젊음을 그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더럽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미모는 결국 가면에 불과했고 그의 젊음은 가짜였기 때문에 결국 젊음이 그를 망쳐놓고 말게 됩니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자신의 영혼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초상화와 악마적 거래를 하고 자신의 초상화가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쫓는 이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와도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악마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을 후반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책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초상화가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 이 초상화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초상화를 칼로 찌름으로 인해서 마감하는 도리언 그레이의 마지막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쾌락에 젖은 생활과 늙지 않는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늙지 않는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퍼뜨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초상화를 들켜버린 바질에 의해서 그는 바질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리언이 타락하고 양심을 저버릴 때마다 늙고 썩어가면서 괴물로 변해버리는 초상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네, 마지막에 헨리가 도리언 그레이를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벽에 걸려있는 눈부신 초상화의 모습을 보았고 초상화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주인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의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리언은 초상화를 찔러 죽였지만 결국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이 죽자 그 시체는 늙고 썩은 한 노인의 시체로 발견되지만 괴물로 변했던 초상화는 다시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담아내는 것으로 이 도리언 그레이 초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 도리안 그레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김전유경은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와일드의 작품은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장르를 지지하면서도 파괴적인 태도로 날카롭게 변형한다라고 했고요. 이 동화나 탐정 같은 소설보다는 인물보다 플롯을 강조하고
이 선악을 구성하는 문제는 본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는 도덕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라는 자신의 유미주의 작품을 가장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인데요.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데카당 문학의 걸작인 조리스, 카를 위스망스의 거꾸로라고 하는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고딕 문학처럼 자아분열 또는 분신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삼은 와일드의 작품에서는 이 특유의 유미주의적 관점이고 낭만적인 성질과 함께 이전에 발표했던 동화적인 환상적인 내용도 같이 담고 있는데요. 고딕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삶과 죽음, 욕망과 도덕, 예술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해낸 것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네,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거부한 와일드는 현실을 왜곡하는 일그러진 거울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비추고 있는데요. 도리언 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적인 미를 담고 있는 초상화처럼 젊음과 미는 언제나 유지하게 되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싶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도리언 그레이를 보면서 그의 초상화가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는 그 사실이 그를 타락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스카 와일드는 작품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바질 호럴드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헨리경은 세상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고 도리언은 제가 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동성애로 굉장히 큰 이슈를 밝혔고 살아있는 내내 자신의 아름다움에 치장을 했었던 오스카 와일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리언의 아름다움을 숭배하면서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 도리언의 미를 창조해낸 이상적인 예술주의가가 와일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쾌락주의로 도리언의 삶을 이끌었던 유미주의 설교자가 바로 헨리경의 모습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헨리경이 주장한 유미주의를 받아들여서 욕망을 탐닉하는 도리언의 모습은 바로 와일드가 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자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분열된 두 자아를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 도리언의 욕망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처럼 와일드 자신은 자신의 삶을 반영했던 작품을 쓰면서 비극적인 최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인 가치 및 규범들을 조롱하고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움 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유미주의에 대한 열정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저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쓰러져간 한 예술가의 비애감을 이해할 수 있고 냉소적인 유미주의자의 비극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와일드는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독립된 예술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와일드가 폭로한 것은 도리언이나 와일드의 파국에서 보듯이 도리언이 추구했던 유미적인 삶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와일드가 예술가란 시대적인 도덕관념 밖에서 존재한다는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파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의 이상적인 자아상은 도리언은 분열된 자아와 통합할 수 없었고 자신의 양심을 죽임으로써 그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결말은 자신의 죽음이었던 도리언의 비참한 최후를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도리언은 자신의 양심인 초상화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양심인 초상화에게 살해된다고 임종기 번역가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기 위해서 내가 내적인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리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를 볼 수 있고요. 요즘처럼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자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과연 외적으로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었습니다. 네, 이 작품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양심에 대한 질문으로 시대를 고발한 환상소설, 네, 유미주의 소설의 정수인 바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책을 읽으시면 도리언 그레이를 쓴 오스카 와일드의 유쾌한 유머를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가 통찰하고 있는 인생과 사람, 이 사회라는 관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글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화로 즐기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잘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번쯤 나의 아름다움, 나에 대한 이 비주얼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너무 추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도 함께 감상하면 좋을 영화 도리안 그레이와 오스카 와일드의 걸작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준비된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도리언 그레이와 함께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